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성모병원 박실비아입니다. 오늘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한 강의를 드릴 텐데요. 한번 좀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위염과 고위염 MDS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강의 제목으로 제가 받았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 용어만 뜯어놓고 살펴보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영어로 얘기하면 마일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이고 이제 마일로가 골수, 그다음에 디스가 이상, 그다음 플라스틱 한 건의 형성, 그다음에 신드롬 이게 증후군인데 일단 그 골수는 잘 아시겠지만 피 만드는 공장이고 거기에서 뭔가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게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 증후군, 이게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백그라운드에 공사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장소 그 바깥에서 좀 공사 소리가 좀 가끔 들릴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골수라고 했는데 일단 골수는 혈액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피 공장이라고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시겠지만 일단 골수 검사 이렇게 엎드려서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 골수 검사를 하기 위한 그 바늘침이 딱딱한 뼈를 일단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이 딱딱한 뼈 속에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말랑말랑한 스폰지 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피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골수이고요. 이 골수에는 사실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상세포격이 되는 게 이런 조혈모세포고 이런 조혈모세포에서 이제 다양하게 분화하고 하위 단계로 또 분화하고 또 성장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몸에 피 속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혈액세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인데 이제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어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서 혈액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숫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 숫자가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이상해지거나 암세포로 바뀌거나 하면서 혈액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게 뭔가요? 이름도 생소하고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 골수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이렇게 뚫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그 엄마 세포들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골수를 검사를 하면 이렇게 세포가 조금 모자라서 이것 때문에 세포수가 낮아서 오게 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많이 그려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세포가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줄어들어 있는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아까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세포가 보여야 되는데 이제 병들어서 형태가 이상해진 이런 혈액 세포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 골수하고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 골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정상은 이렇게 보이는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의 골수에서는 이렇게 병들고 이상한 모양의 세포가 보이면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 이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질환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고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세포가 그냥 불량화되고 그냥 모양만 좀 안 예쁘고 이제 이렇게 보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고위험군으로 가면서 약간 악성화 세포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고위험군의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보통 좀 얘기를 분류를 하고요. 이런 악성화 세포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이제 20% 이상으로 개수가 되면은 그때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는데 혈액검사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갔더니 빈혈이 심해서 그렇다 하고 이때 빈혈을 처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멍이 잘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이렇게 멍이 잘 드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몸살 기운이 있고 뭐 잇몸에 뭐 염증이 생겼는데 낫지 않고 너무 그게 지속이 돼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백혈구
백혈구가 정상보다 이제 많이 낮아서 이제 뭔가 감염성 그런 징후를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나쁜 세포가 혈액에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결국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혈액 수치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치 이상은 몰랐는데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런 증상들이 혈액 수치 이상으로 인한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큰 병원까지 오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진단. 그래서 진단은 크게 이제 말초혈액, 피를 뽑아서 혈액세포 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공장, 이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는 피공장인 골수, 이제 이 골수를 이렇게 그 바늘로 접근해서 얼마나 형태학적 이상이 있는지, 그런 혈액 만드는 세포에, 그리고 악성화 세포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골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런 골수 검체를 통해서 염색체 검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상 여자라고 하면 이제 46XX,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46XY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염색체에 특정 이상이 있어서 이제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단을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제 막막하실 텐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외래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일단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병의 위험도하고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전신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치료해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위험군의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면서 혈액 세포 수가 의미 있는 저하 소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군의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경우 젊은 연령에서는 이식 치료를 시행을 하지만 이제 고령의 고위험군의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굉장히 여기에 담지 못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와 그런 내과적인 컨디션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치료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분류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위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그 분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다가 해서 조금 변천을 거쳐서 지금은 2016년도 세계보건기구 분류법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단일 형성 이상,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있고 뭐 다중 이런 거는 아까 이제 피 공장 속에 골수 속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그런 엄마 세포격이 되는 세포를 이제 관찰해서 이제 한 계열에서만 형태학적 이상이 발견이 되면 단일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서 그 형태학적 이상이 발견이 되면 다중이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이게 진단 분류 중에는 이렇게 백혈병 세포가 많은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DS EB1, EB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형태학적 이상이 거의 그런 주된 소견인 경우에서 조금 병이 이제 깊어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런 악성화 세포가 슬슬 보이고 이제 5% 이상이 되게 되는 경우에 이럴 때 이제 MDS EB1, EB2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위험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래에서 저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이거를 제가 평가하겠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골수 내에 이제 그 악성화된 백혈병 세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염색체 종류가 이제 어떤 건가 이게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혈액세포 수. 이제 혈액세포 수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세포 수가 얼마나 저하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고위험군, 그다음 저위험군 이렇게 나누게 되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골수내 백혈병 세포가 좀 더 많을 거고, 염색체도 그 좀 타입이 나쁘다고 알려진 그런 염색체를 갖고 있거나, 혈액세포 수의 감소도 굉장히 좀 낮은 경우, 이렇게 이제 스코어링이 되면 이거를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골수내 백혈병 세포가 적을 거고, 그다음에 염색체도 좋은 타입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혈액세포 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지 않고 이 고위험군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백혈병 세포, 염색체 종류, 그다음에 혈액세포 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점수를 매겨서 여러 가지 국제적 예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SS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거고, 그 이후에 IPSSR 이거를 좀 개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WPSS 그래서 이런 점수 지표를 쓰고, 저도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앱을 써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수작업으로 막 이런 점수를 이렇게 더해서 예우 지표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국제 예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군, 그다음 중간위험 1군, 중간위험 2군,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예우 지표가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 두 개 IPSSR하고 WPSS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위험도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IPSS 분류법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저위험,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위험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IPSSR과 WPSS에 따르면 여기까지를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여기서부터를 이제 고위험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위험도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도 설정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설정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이게 예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예후 지표 IPSS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까 여기에서 예후군을 이제 하나, 둘, 셋, 4개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쭉 지켜봤을 때, 이제 IPSS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 생존 기간을 한 5.7년 정도로 이제 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냥 고위험군, 이제 가장 그 위험한 군으로 분류된 경우는 지금 1년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0.4년. 이런 식으로 위험도 설정에 따라서 그것이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혈액학회 급성 골수 백혈병, 골수영상 이상증후군 연구의 자료인데, 이런 IPSS에 따른 저위험군, 중간위험 1군, 2군, 고위험군 이렇게 생존 그래프가 굉장히 갈리는 것을 볼 수 있고, 3년 생존 확률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위험도 설정이 왜 중요합니까? 이유는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데 이 위험도 설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각각의 예후 지표가 있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경우에는 치료 없이 관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약한 치료를 이제 하는 군에 해당하겠고요. 근데 이런 지표에 의해서 위험도 설정을 해봤더니 이제 고위험군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력만 버텨주면 힘들더라도 비교적 강도 높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 설정을 의사들이 하고, 이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치료 계획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수영성 이상 증후군의 치료 옵션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혈입니다. 그래서 수혈을 한다면 적혈구나 혈소판 제제를 맞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혈구 조혈 인자, 그래서 영어로는 EPO 제제를 이렇게 맞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코젠이나 비다자와 같은 그런 저메틸화 이제 항암제 이런 것도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고, 또 레블리미드라고 하는 또 그런 알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식, 기타 면역 억제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각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임상시험 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료 옵션으로 이제 제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 중에서 유일한 완치 수단은 이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골수영상 이상 증후군의 치료 목표, 이런 병을 진단받았으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이 병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없애면 무조건 좋겠지만 이 병을 없애는 치료, 즉 이런 거를 이제 완치 전략이라 그러는데 완치 전략은 이식뿐입니다. MDS에서는. 그치만 이식 치료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면 무조건 좋은 장밋빛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치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근데 치료를 했을 때 득보다 실이 예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로 이식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득보다 실이 예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 저위험군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환자분의 연세가 굉장히 많은 고령의 환자라든지 아니면 나이는 젊은데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많거나 전신 컨디션 저하가 굉장히 심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첫 번째 치료로 이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식 치료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질병의 위험성과 이식의 위험성을 두 개를 이렇게 잘 가늠을 해보아야 됩니다. 가늠을 해서 질병의 위험성이 이식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제 주로 고려하게 되는 치료고 주로는 고위험군의 젊은 환자가 이런 이식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병을 진단받았는데 병을 없애는 치료를 안 할 경우 이식 치료를 안 하면 어떤 치료를 해볼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포수 저하가 있고 이런 세포수 저하와 관련된 증상과 상태를 치료하는 이런 쪽으로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이제 모자라서 이제 감염증이 반복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감염증에 대한 치료로 뭐 항생제나 뭐 항진균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으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나면 굉장히 뭐 어지럽고 숨차고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혈구 수혈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기타 약물요법으로 적혈구 조혈 인자 주사라든지 레블리미드 같은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적혈구 조혈 인자나 레블리미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적혈구 조혈 인자를 저희가 또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EPO라고 하는 이런 조혈 인자 양이 적을 때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때 고려를 하는 치료가 되겠고 이 레블리미드라는 것은 특별한 염색체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염색체 5번에 5번 결손이 있을 경우에 레블리미드를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소판이 낮아서 출혈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혈소판 수혈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혈액세포가 이제 너무 낮다. 계속 이제 수혈 요구도도 너무 높고 이랬을 때 낮은 혈액세포 수를 이제 높여보고자 하는 몇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비다자 다코젠도 이 중에 이런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중에서는 비다자 다코젠, 레블리미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비다자와 다코젠 아마 외래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주사 맞고 설명 들으셨을 텐데 이제 4주 간격으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비다자는 근데 날마다 7일간 일단 맞는 주사제고요. 정맥으로도 놓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피하 주사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코젠 같은 경우는 이제 5일간 맞는 주사가 되겠고 이것은 정맥 주사입니다. 정맥 주사고 둘 다 이제 4주 간격으로 맞는 약제가 되겠고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다자나 다코젠만 쓰고 병이 완치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비다자나 다코젠 중에 뭐가 더 좋나요? 그다음에 얼마나 써야 하나요? 이제 이런 것들 질문 제가 실제로 듣고 하는데요. 이런 비다자나 다코젠만 쓰고 병이 완치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한 완치 수단은 이식입니다. 물론 비다자나 다코젠을 쓰고 골수가 굉장히 이제 완전관의 상태, 굉장히 이제 병의 그런 형태학적 이상이 동반되면서 혈액세포도 굉장히 좀 안 좋아, 세포수 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백혈병 세포가 좀 높았고 하는 것들을 개선을 시켜주고, 백혈병 세포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감소하고, 혈액학적 소견이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자체만으로 그걸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평생 동안 병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치료는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유일한 완치 수단은 이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 비다자나 다코젠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일단 이 두 개를 직접 비교한 연구 결과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비다자 다코젠 뭐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비다자나 다코젠의 독성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환자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써야 하나요? 이 치료는 보통 이제
해보고 이제 4주 간격이라고 했는데 이제 4주 있다가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아니면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수혈 때문에 1주, 2주 간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굉장히 빨리 질문을 하세요. 이제 저 좋아졌어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보통 한술에 배부르는 치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일단은 진득하게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명확한 병의 진행 소견이 없다면 적어도 4사이클에서 6사이클 정도는 진득하게 치료하면서 반응을 보고 추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사를 하고서는 바로 뭐 2주, 3주 있다가 반응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그 반응 평가를 할 수 있는 특성의 치료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약을 사용하나요?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위험군의 환자에서 1차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내과적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식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치만 또 이식이 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이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식 전 치료로 이런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위험군의 환자에서도 일부 혈액세포 감소가 심한 환자에서는 이런 혈액 수치를 올려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레블리미드라고 하는 약인데 이것은 알약이고 이것은 언제 이 약을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약은 저위험군의 환자 중에 그 5번 Q의 염색체의 결손이 있으면서 수혈 의존성 빈혈이 있는 경우 빈혈을 개선하고 이것은 수혈 요구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정상 여자는 46XX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46X와 이렇게 염색체가 보이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 염색체에서 지금 이쪽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염색체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레날리도마이드 사용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치료 전략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치료를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병이 저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 하는 병의 특성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 컨디션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전신 상태가 어떤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거 말고도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저희는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고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뭐 보호자 서포트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병실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또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삶에 대한 가치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환자마다 치료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위험군에서 증상이 없고 세포수 저하가 경미하다 이럴 경우에는 병을 진단받았더라도 꼭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세포수 저하로 인한 증상 같은 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혈을 하거나 아니면 혈액 수치 개선을 위한 약제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조혈인자라든지 레블리미드 특수한 경우에 또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인데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전신 상태가 별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식을 하는 것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질병 조절 약제를 사용합니다. 비다자나 다코젠이 그 예가 되겠고 그렇지만 이 약제들도 일정 당연히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내과적 컨디션이 극심하게 약하면 이런 약물 치료도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인데 나이가 젊고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치 수단인 조혈무세포 이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이런 공여자, 이제 나 누구한테 이렇게 공여를 받을 수 있는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식 병실도 항상 나는 마음이 급한데 이식병실이 항상 없는 경우도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외래에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저희가 욕심나는 만큼, 그리고 환자가 욕심나는 만큼 이식병실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끔 이제 두 번째 의견을 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원래 다니셨던 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이식병실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하기 전에 질병 조절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조혈무세포 이식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고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령의 기준은 무엇인가?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2019년도 9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만 65세까지 급여가 됐는데 지금은 70세가 요양급여 만 70세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과적 컨디션은 젊은 분 못지않은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나이는 어쨌든 그 보험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굉장한 그 수치적으로 제시가 된 거지 꼭 이 나이보다 뭐 높고 이 나이보다 낮다 이게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일단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세포의 모양 이상을 특징으로 한 일종의 혈액암입니다. 그리고 고령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급성백혈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세포수 저하와 관련돼서 빈혈, 감염증, 출혈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고 아까 그 진단 방법으로는 골수 검사, 그리고 말초 혈액 검사, 염색체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위험도 구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예후에도 중요하고 치료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위험도하고 이런 전신 컨디션에 따라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경우부터 적극적 이식 치료까지 다양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일한 완치 방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